여보, 이 약 맛이 익숙해? 그때 우리 아빠한테 직접 먹일 때도 이런 표정이었어?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가 평창동의 육중한 철문을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타이어가 빗물에 젖은 자갈밭을 지시기는 소리가 으드득 하고 신경을 긁는 파열음을 냈다. 10월 하순에 비 내리는 밤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더러운 걸레로 훔친 유리창처럼 잿빛으로 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와이퍼는 지치지도 않는지 부지런히 앞유리를 훑으며 휙휙 단조로운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카운트다운하는 소리 같았다. 차 안에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그 사람에게서 나는 톡 쏘는 코롱 향기가 뒤섞여 감돌았다. 내 손등 위로 누군가의 손이 겹쳐졌다. 길고 따뜻한 손, 흠잡을 데 없이 잘 다듬어진 손톱, 그리고 약지에 끼워진 백금 결혼 반지가 어스름한 차 내부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은성아, 너무 긴장하지 마. 운전석에서 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의 모든 여자가 부러워할 만큼 다정하고 감미로운 바로 그 목소리였다. 아버님은 안 계시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이곳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등을 덮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이었다면 이 손의 온기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을 것이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그때의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시 그룹의 철없는 외동딸이었고 그는 가난하지만 재능 넘치는 법대 수석 졸업생이었으니까. 한강변에서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목숨을 바쳐 나를 지키겠노라 맹세하던 그의 눈빛은 어찌나 진실해 보였던지 지나가던 개도 그 말을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오직 역겨움뿐이었다. 그 역겨움은 심리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생리적인 구토감이었다. 위산이 식도를 타고 격렬하게 치솟아올라 나는 입술 안쪽을 꽉 깨물어 그 통증으로 당장이라도 개워내고 싶은 충동을 눌러야 했다. 그의 손바닥이 축축했다. 식은 땀이었다. 긴장되니? 민혁아, 너도 이곳에 돌아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지? 은성아. 손이 너무 차가워. 그는 내가 굳어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내 손을 더욱 힘주어 꽉 쥐었다. 손바닥에 끈적한 땀이 내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마치 차갑고 습한 뱀이 휘감아 오는 것만 같았다. 괜찮아. 나는 슬그머니 손을 빼내어 무릎 위에 검은색 울 스커트 자락을 정리하는 척했다. 손끝으로 허벅지 바깥쪽을 세게 꼬집어 그 날카로운 통증으로 이성을 깨웠다. 그냥 멀미가 좀 나서 그래? 아무래도 이곳엔 안 좋은 기억이 많으니까. 차가 완전히 멈춰 섰다. 오래된 본가의 대문은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양옆을 지키는 해태상 2마리는 빗물에 젖어 유난히 더 흉포해 보였다. 이곳은 내가 나고 자란 곳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아빠를 묻었고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마저 묻어버린 무덤.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박민혁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펼쳐들고 조수석 쪽으로 돌아왔다. 무릉덩이 조심해. 그는 허리를 숙여 왼손으로 차 문틀을 받치고 오른손은 신사처럼 내게 내밀었다. 우산살을 타고 흘러내린 빗방울이 그의 정장 소매 끝을 적시며 진한 얼룩을 남겼다. 이 장면을 동네 아주머니들이 봤다면 입을 모아 칭찬했을 것이다. 어머, 한 회장네 사위는 정말 효자 남편이야. 처가 살이하면서도 어쩜 저렇게 지극정성일까? 나는 빗줄기 속에서 유독 잘생겨 보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려 아주 희미한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슬픔에 잠겨 남편에게 의지하는 가련한 아내의 표정으로 바꾸고는 그의 손바닥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고마워요, 여보. 그의 힘을 빌려 일어서는 순간 나는 그의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은근하게 문지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내가 여전히 바보처럼 자신의 소나귀에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우리를 맞이한 건 따스한 조명이 아니었다. 오래된 샌다루드 향과 곰팡내, 그리고 묵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였다. 수십 년 된 낡은 저택에서만 맡을 수 있는
마치 죽은 시간이 부패해가는 듯한 냄새였다. 현관에 서 있는 여자는 소복처럼 하얀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갈한 색깔조차 그녀가 입으니 묘하게 요염한 기운을 풍겼다. 노세희. 나의 새어머니. 나보다 고작 5살 많은 여자. 그녀는 전통적인 미망인처럼 초췌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다. 오히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서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빛났고 입술에는 튀지 않으면서도 공들여 고른 누드톤 립글로스를 발라 도톰하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연출해 두었다. 어머, 우리 은성이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높아서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내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푹신한 실내화를 신고 다가오는 걸음걸이, 그 과장되게 흔들리는 허리놀림은 집안이 아니라 강남 클럽의 스테이지 위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우리 민혁 사위도 왔네? 고생했어요. 비도 많이 오는데 운전하느라. 그녀의 시선은 나를 스치듯 지나쳐 박민혁에게로 곧장 달라붙었다. 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민혁에게 닿는 순간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며 동공 속에서 번뜩이는 빛, 그것은 짐승이 먹잇감을 혹은 동족을 발견했을 때나 보이는 탐욕스러운 광채였다. 내 옆에 서 있던 박민혁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가 순식간에 풀리는 것도 내 감각은 놓치지 않았다. 장모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박민혁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깍듯한 예우를 갖췄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위의 모습이었다. 건강은 무슨. 회장님 떠나시고 나서 이 넓은 집이 얼마나 휑한지 밤마다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걸? 노세희는 짐짓 가슴에 손을 얹으며 엄살을 떨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커다란 비취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우리 친정엄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반지였다. 내 시선이 그 초록색 반지에 콱 박혔다. 호흡이 가빠졌다.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분노라는 이름의 뜨거운 용암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엄마가 남긴 유품인데 감히 저 여자가 어떻게 저걸 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터뜨릴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곰팡내와 노세희가 뿌린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밀어넣으며 끓어오르는 화를 강제로 식혔다. 어머니, 그렇게 무서우시면 강남 아파트로 가시지 그러셨어요. 거긴 사람도 많고 번화하잖아요. 나는 짐짓 담담하게 내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세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리며 자기적인 웃음소리를 냈다. 호호, 은성이 농담도 잘하네. 여기가 회장님의 뿌리인데 미망인인 내가 당연히 여기를 지키며 향부를 모셔야지. 어떻게 나 편하자고 떠나겠니? 향부를 모셔? 이 저택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지키려는 거겠지? 저녁 식사는 긴 마호가니 식탁 위에 차려졌다. 사람은 셋뿐인데 식탁 다리가 휘어질 만큼 진수성찬이었다. 노릇하게 구운 명태전, 푹 무른 갈비찜, 그리고 아빠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육회까지. 가사 도우미인 김 아줌마가 국을 들고 나오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국그릇을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물러나려 했다. 김 아줌마. 내가 나직하게 부르자 김 아줌마는 감전이라도 된 듯 제자리에 멈춰섰다. 앞치마에 댄 두 손을 불안하게 비비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가씨. 이 육회 누가 하라고 했어요? 나는 붉은 살코기가 담긴 접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물었다. 김 아줌마는 상석에 앉은 노세희의 눈치를 살짝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사모님께서 시키셔서요. 사위님이랑 아가씨 오신다고. 아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은수저를 들어 육회 접시를 톡 건드렸다. 맑은 금소금이 식당의 정적을 갈랐다. 의사 선생님이 날 것이랑 기름진 건 신장의 쥐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우리 집 밥상에 육회는 금지였어요. 김 아줌마, 여기서 20년을 일하셨는데 설마 그걸 잊으신 건 아니죠?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 아줌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어머, 은성아. 노세희가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끼어들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뻗어 육회를 한 움큼 집더니 박민혁의 밥그릇 위에 척 올려주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잖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먹는 건데 뭐 어때? 우리 민혁 사위,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몸보신 좀 해야지. 안 그래요, 박서방. 몸보신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는 그녀의 말투에는 끈적하고 은밀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박민혁은 제 밥그릇에 놓인 붉은 고깃덩어리를 보며 목을대를 울렁였다. 그가 고개를 들고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은성이가 장인어른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가 봅니다. 장모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기를 집어 입안으로 밀어넣고는 우적우적 씹어 삼켰다. 그의 입가에 묻은 붉은 양념을 보자 내 위장이 다시금 요동쳤다. 하얀 이빨 사이로 으깨지고 부서지는 선홍빛 고기는 3년 전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아빠의 입가에서 흘러나오던 거품 섞인 핏물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만 노려보았다. 쌀알 하나하나가 마치 하얀 돌멩이 같아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천둥 소리가 지붕 위를 쿵쿵 굴러다니며 창틀을 덜덜 떨게 했다. 오늘 밤 우리 어떻게 자? 2층 복도 입구에서 박민혁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허공에 두었다. 이곳은 2층. 복도 끝에는 아빠와 노세희가 쓰던 안방이 있고 반대편 끝에는 나와 민혁의 신혼방이 있었다. 당연히 같이 자야지. 부부잖아.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박민혁은 곤란한 듯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게 은성아. 내 생각엔 본가에 오랜만에 왔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방을 쓰는 건 장인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아빠 장례식 끝나자마자 서재에 틀어박혀 유산 상속법 뒤지던 인간이 이제 와서 무슨 예의 타령이야. 그래서 나는 표정 없이 되물었다. 내 성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며칠 동안은 내가 손님방에서 잘게. 그는 계단 바로 옆에 있는 손님방을 가리켰다. 노세희의 안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방. 장모님 방이랑 가까우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챙겨드리기도 편하고 챙겨드리기 편해. 불륜 저지르기 편한 거겠지? 심장이 얼음장 같은 소나기에 꽉 잡힌 듯 옥죄어 왔다. 내가 5년을 사랑했던 남자,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자 사자 매달려 결혼한 남자가 고장내 새어머니와 뒹굴기 위해 이런 유치한 핑계를 대고 있다니. 당신 효심이 그렇게 지극한 줄 몰랐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억지로 참으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럼 당신 뜻대로 해요. 나도 피곤해서 일찍 쉬고 싶으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은성아. 그는 10년 감수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같으면 굿나잇 키스라도 했을 텐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손님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급해 보이던지 발걸음마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다. 나는 어두운 복도에 홀로 서서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머리 위 낡은 벽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고 내 그림자는 기괴하게 비틀린 괴물처럼 길게 늘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이힐을 벗어 들고 맨발로 차가운 원목 마루를 밟았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한기가 척추를 찌릿하게 자극해 정신을 맑게 깨웠다. 나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안방 쪽으로 움직였다. 노세희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 매일 밤 목욕을 1시간씩이나 한다는 것. 지금 욕실에서 들려오는 사아 하는 물소리가 나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것이다. 안방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가자 역한 장미 향기가 훅 끼쳐왔다. 싸구려 방향제 같은 그 냄새는 아빠가 남긴 묵향과 담배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방 안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아빠가 아끼던 고서화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정체불명의 기하학적인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짙은 색이었던 커튼은 붉은 벨벳으로 바뀌어 있어 방 전체가 마치 삼류 러브호텔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울렁거리는 속을 다잡고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다. 값비싼 화장품 병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서랍을 빠르게 열어젖히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았다. 없다. 없다. 여기도 없다. 포기하려던 찰나 내 시선이 화장대 맨 아래 칸 서랍 구석에 머물렀다. 화려한 스카프들 아래 깔린 작고 검은 벨벳 상자 하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다. 가벼운 상자였지만 내게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은빛 광채가 눈을 찔렀다. 남성용 손목 시계였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딥블루 다이얼. 숨이 턱 막혔다. 내가 모를 리가 없었다. 2년 전 민혁이 법무팀 이사로 승진했을 때 내가 스위스 지인에게 부탁해 어렵게 구한 선물이었으니까. 나는 재빨리 시계를 뒤집어 보았다. 차가운 금속 뒷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니셜 세 글자. PMH.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자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나를 덮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왜 이 시계가 노세희의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거지? 민혁은 분명히 출장 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했다.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자책하던 그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서 내가 뒤에서 안아주며 넥대만 샘치자고 위로까지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분실 장소가 내 새어머니의 침대 위였구나. 나는 시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고 시계줄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통증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 피 튀기는 현실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으니까. 달그락. 욕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시계를 상자에 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 넣은 뒤 스카프로 덮었다. 그리고는 겁먹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 잠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나는 숨을 죽이고 1층 로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주방에서 몰래 걸어 나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김 아줌마였다. 그녀는 손에 갈색 약봉지를 든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종종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와 노세희의 방으로 향했다. 이 밤중에 무슨 약을? 강한 직감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복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다. 김 아줌마가 노크를 하자 목욕 가운을 걸친 노세희가 문을 열고 약봉지를 받아들었다. 두 여자가 뭐라 속삭이더니 김 아줌마는 서둘러 사라졌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지자 나는 다시 노세희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노세희가 화장대 앞에 앉아 약봉지를 뜯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은박 포장된 알약 하나를 톡 까서 물과 함께 삼켰다. 저 약 포장지. 분홍색 알루미늄 포장의 날짜가 원형으로 인쇄된 저 디자인. 같은 여자로서 모를 수가 없었다. 머시론. 경구 피임약이었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모든 의문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노세희는 과부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재혼도 안 했고 공개적으로 만나는 남자도 없다. 독수 공방하는 과부가 왜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피임약을 먹는단 말인가? 단 하나. 고정적이고 빈번하게 잠자리를 갖는 파트너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지금 이 집 안에 있다. 나의 시선이 어두운 복도를 가로질러 맞은편 굳게 닫힌 손님방 문에 꽂혔다. 박민혁이 있는 그곳. 하하하.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찔끔 배어나왔다. 그랬구나. 이것이 너희들이 말한 계의였고 향부를 지키는 방식이었구나. 너희 같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감히 아빠의 영정 앞에서 아빠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에서 밤마다 뒹굴며 짐승 같은 짓을 벌이고 있었어.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차디찬 냉정이 찾아왔다. 영하 수십 도의 액체 질소처럼 내 감정을 순식간에 동결시키고 오직 서늘한 이성만이 남았다. 너희가 그렇게 스릴을 즐긴다면, 그리고 약 없이는 못 사는 몸이라면 내가 도와줘야지.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이 원장. 아빠의 주치의였고 사망진단서를 쓴 사람. 그에게 도박에 미쳐 사채까지 쓴 아들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 돈으로 열리지 않는 입은 없고 돈으로 구할 수 없는 약은 없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차를 몰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회사로 가지 않고 강남의 후미진 골목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향했다. 내가 간호사의 재질을 뿌리치고 원장실로 들어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책상 위에 탁 내리치자 대머리가 벗겨진 중년 의사는 놀라서 안경을 떨어뜨렸다. 약이 하나 필요해요. 나는 그를 마주보고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온한 어조였다. 겉보기엔 머시론 피임약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성분은 완전히 다른 걸로요. 한 이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원장은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면서도 눈은 탐욕스럽게 수표를 좇고 있었다. 고농도 디곡신이나 디기탈리스 성분이면 좋겠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심장을 격렬하게 수축시켜서 부정맥을 유발하는 거라면 뭐든 상관없어요. 외관상 구별만 안 되면 돼요. 약효는 빠를수록 좋고요. 이 원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약입니다. 과다 복용하면 심정지가 사람을 죽여요. 나는 코웃음을 치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원장님, 3년 전 우리 아빠 사망진단서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적어 넣으셨을 땐 사람 죽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힘이 풀린 듯 의자 등받이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 사실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난 약이 필요해요. 오늘 밤 당장. 해내면 이 1억은 당신 거고 아들 도박빚도 해결될 거예요. 못하겠다면 내일 검찰청 민원실에 당신의 진료 기록 조작에 대한 익명투서가 날아갈 겁니다. 10분 뒤 나는 작은 약병 하나를 쥐고 병원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납처럼 무거웠다. 나는 손바닥 안에 딱딱한 약병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었다. 심판의 망치였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노세희는 스파를 받으러 갔다고 했고 박민혁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는 척하며 성실한 사위 연기를 하고 있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장갑을 끼고 능숙한 도둑처럼 노세희의 방으로 잠입했다. 욕실 수납장 안 3분의 2쯤 비어있는 피임약 포장지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이 원장이 만들어준 특제 알약을 꺼냈다. 정교하게 깎고 색을 입혀 크기와 모양, 색깔까지 진짜 피임약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나는 핀셋으로 알루미늄 포장지 뒷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뒤 원래 들어있던 피임약을 꺼내 변기에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치사량의 독약, 아니 정의의 심판을 살포시 밀어넣었다. 접착제로 포장지 가장자리를 다시 붙이고 손톱으로 문질러 흔적을 없앴다. 감쪽 같았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입가에 걸린 기묘한 미소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하는성, 너 변했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어. 밤이 되자 예보대로 폭풍우가 몰아쳤다.
창밖의 나뭇가지들이 광풍에 미친 듯이 흔들리며 창문을 두드려댔다. 마치 수많은 원혼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자리는 여전히 숨 막혔다. 노세희는 기분이 좋은지 볼이 발글에 상기되어 있었고 식탁 아래로 발장난을 치는지 몸을 비비 꼬았다. 박민혁은 내 눈을 피하며 국만 떠먹었다. 어머, 은성아. 오늘따라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섭네. 노세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겁이 많아서 큰일이야. 뭐가 무서우세요? 나는 싱긋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로 옆방에 우리 민혁 씨가 있잖아요. 든든하게 지켜드릴 텐데. 박민혁의 손이 흠칫 떨리더니 숟가락이 국그릇에 부딪혀 쨍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 네, 그럼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입가를 훔쳤다. 장모님 안심하십시오. 바로 옆방에 있으니까 무슨 소리 들리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어머, 든든해라. 노세희가 묘한 눈빛으로 그를 훑었다. 그럼 우리 사위만 믿을게. 깊은 밤. 벽에 걸린 앤티크 괴종시계가 12번을 울렸다. 댕, 댕, 묵직한 종소리가 텅 빈 저택을 공명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불은 끄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 화려한 쇼의 개막을. 끼익. 아주 미세한 경첩 소리. 손님방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이어서 카페트 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보통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신경이 곤두선 내 귀에는 마치 코끼리가 뛰어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발소리가 안방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갔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시작했다. 창밖의 천둥 소리조차 내 심장 박동 소리에 묻힐 지경이었다. 1분, 2분, 5분. 나는 방 안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노세희는 여느 때처럼 그 약을 꺼냈을 것이다. 내가 바꿰치기 한 그 알약을 톡 하고 가서 손바닥에 올렸겠지? 자기야, 이게 뭐야? 박민혁은 물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기분 좋게 해줄 약이야. 노세희는 웃으며 대답했을 것이고 직접 그의 입에 넣어주었을 것이다. 어쩌면 더 큰 자극을 위해 혹은 약의 쓴맛을 감추기 위해 입에서 입으로 약을 넘겨주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탐욕스러운 여자가 소위 분위기를 띄운다며 그에게도 한 알 먹으라고 교태를 부렸을 수도 있다. 10분이 지났다. 이제 약효가 돌 시간이다. 이 강력한 흥분제는 혈액에 녹아드는 순간 심장을 격렬하게 수축시키고 혈압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킨다.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마치 심장이 흉곽을 뚫고 터져나올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였다. 악! 칠흑 같은 심야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것은 인간의 성대에서 나온 소리 같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간 짐승이 죽기 직전에 내지르는 단말마.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소리였다. 곧이어 쿵 하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혁 씨 왜 이래?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노세희의 찢어지는 듯한 울부짖음이 뒤따랐다.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방을 뛰쳐나갔다.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김 아줌마와 다른 고용인들도 겉옷을 대충 걸친 채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사색이 된 표정을 연기하며 소리쳤다. 사모님 방입니다. 김 아줌마가 안방을 가리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나는 안방 문을 거칠게 발로 차서 열어젖혔다. 방 안의 참혹한 광경에 뒤따라온 고용인들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속이 훤히 비치는 레이스 슬립 차림의 노세희는 산발이 된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 최고급 페르시아 카페트 위에는 박민혁이 평소 그토록 말끔하고 신사 같던 내 남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바닥을 뒹굴며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가슴을 피가 나도록 쥐어뜯고 있었다. 손톱 자국 난 가슴팍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검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눈동자는 튀어나올 듯 돌출되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을 끊임없이 토해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컥컥 하는 질식음을 내뱉었다. 아파. 너무 아파. 그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겨우 두 마디를 짜내며 초점 잃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허공에서 그의 시선과 내 시선이 얽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가 마치 무대 나온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는 꼴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내 입꼬리가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자기야, 심장이 많이 괴롭지? 마치 1만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지? 누군가 심장을 손으로 꽉 쥐어짜서 터뜨리는 것 같지? 그거 알아? 3년 전 내가 병원 복도에서 기절할 듯 울고 있을 때 우리 아빠도 딱 그렇게 아파하다 돌아가셨어. 너희들이 죽인 우리 아빠는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빨리 구급차 불러. 빨리. 나를 발견한 노세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은성아. 빨리 민혁 씨 좀 살려봐. 갑자기 이러잖아.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침착하고 무거웠다. 나는 박민혁의 곁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지만 약물 반응으로 인해 몸은 여전히 펄떡거리고 있었다. 온몸을 적신 식은땀과 바닥의 먼지가 뒤엉켜 그는 마치 더러운 쓰레기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입가에 묻은 거품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처럼 더없이 다정한 손길이었다. 여보. 나는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 약 맛 익숙하지 않아?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 속의 공포가 찰나의 순간 고통을 압도했다. 알아들었구나. 당연히 알아들었겠지? 이 약은 바로 3년 전 그와 노세희가 공모하여 우리 아빠에게 보냈던 선물이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노세희를 돌아보며 내 얼굴은 순식간에 비통함으로 일그러졌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벌거벗은 박민혁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왜 민혁 씨가 어머니 방에 있어요? 왜 옷은 다 벗고 있냐고요? 두 사람.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노세희는 횡설수설하며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몸을 가리려 했지만 방 안 가득한 난잡한 흔적과 역겨운 정사의 냄새는 가려지지 않았다. 문 밖에 서 있던 고용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충격이 가득했다. 세상에 사위랑 장모가 짐승만도 못한 것들. 천벌 받은 거야? 그들의 날선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오자 가슴속에서 쾌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너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빌게 만들어줄 거야.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은 119가 아닌 다른 번호 위에 멈췄다. 서울지방경찰청. 여보세요? 경찰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나는 바닥에서 여전히 경련하고 있는 박민혁을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독극물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제 남편이고 용의자는 제 새어머니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창밖에서 번개가 내리꽂히며 방 안을 하얗게 밝혔다. 게임은 끝났다. 아니, 나만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평창동의 죽은 듯한 밤을 날카롭게 갈랐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거실에 거대한 통창을 뚫고 들어와 벽 위에 어지러운 춤을 췄다. 마치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스캔들을 축하하는 광란의 디스코 파티 같았다. 나는 2층 난간에 기대어 구급대원들이 들꺼들 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노세희는 급하게 겉옷을 걸쳤지만
찢어진 시스루 잠옷과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키스 자국들까지 가릴 순 없었다. 그녀는 맨발로 들꺼들 쫓아가며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산발한 채 소리쳤다. 평소에 고상한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조심해요. 좀 살살 다루라고요. 우리 집 귀한 손님이에요. 노세희는 구급대원들에게 악을 쓰며 들것 위 남자의 알몸을 가리려 애썼다. 하지만 박민혁의 존엄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뒤였다. 비록 하얀 시트로 몸을 덮었지만 시트 밖으로 축 늘어진 한쪽 손 한때 파텍 필립을 차고 그룹의 결제 서류에 사인하며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그 손은 닭발처럼 오그라들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카페투에서 긁어낸 섬유 조라기와 핏자국이 새까맣게 껴 있었다. 들꺼디 현관을 빠져나갈 때 나는 대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았다. 이웃 주민들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이 동네 사람들은 평소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족속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우산을 받쳐든 채 목을 길게 빼고 열린 대문 안쪽의 풍경을 탐욕스럽게 훔쳐보고 있었다. 저거 한 회장네 사위 아니야? 세상에, 사모님 방에서 실려 나오는 거야? 노새의 꼴 좀 봐. 쯧쯧, 안 봐도 비디오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적나라한 수군거림이 내 귀에 또렷이 박혔다. 내일 아침, 아니 당장 몇 시간 뒤면 한시그룹의 막장 스캔들은 강남 사모님들의 브런치 테이블에 오를 가장 맛있는 안주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 그들의 명예 가죽을 벗겨 광화문 광장에 내걸고 말려버리는 것. 한은성 씨 되십니까? 짙은 남색 우비를 입은 경찰관이 들어와 내 상념을 깨뜨렸다. 빗물에 젖은 모자를 벗자 피곤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 구역 담당 강 형사입니다. 방금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허벅지 안쪽을 손톱으로 세게 꼬집어 눈물을 짜냈다. 나는 몸을 잘게 떨며 잠옷깃을 여미고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돌아섰다. 네, 접니다.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형사님, 제발 좀 밝혀주세요. 제 남편이 왜 새어머니 침대 위에 있었는지, 왜 저런 꼴을 당해야 했는지. 강 형사의 시선이 나와 아래층에 엉망진창이 된 노세희를 번갈아 훑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노련한 사냥꾼이 사냥감의 냄새, 아니 썩은 내를 맡았을 때 짓는 표정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병원과 서울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묵은 커피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다.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다. 3년 전 그 겨울, 나도 이 차가운 금속 벤치에 앉아 다식은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쥐고 의사가 아빠의 사망 선고를 내리기만을 기다렸었다. 그때 박민혁은 나를 안았고 노세희는 내 손을 잡았었다. 그들은 좌우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척하며 속으로는 유산 분배 비율을 계산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 벤치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노세희는 저만치 구석에서 강 형사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털 뽑힌 메추라기처럼 떨고 있었다. 몰라요. 난 정말 모른다고요.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텅 빈 복도를 울렸다. 그 약은 민혁 씨가 가져온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고 했어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 강 형사는 차갑게 받아 적었다. 노세혜 씨 현장 감식 결과 변기 테두리에서 가루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당신 방 쓰레기통에서 다량의 빈 피임약 껍데기가 발견됐고요. 과부된 지 3년 된 미망인이 왜 그렇게 많은 피임약이 필요했습니까? 노세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 가족들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녀의 몸을 난도질했다. 그때 응급실 수술등이 꺼졌다.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꺼지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금태 안경을 쓴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보호자분, 접니다. 제가 아내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달려가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았다. 선생님, 제 남편은요? 살 수 있나요? 깨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저 뒤에 경찰들을 힐끔거렸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 말에 저쪽의 노세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게 보였다.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잔인한 선고가 이어졌다. 환자분은 치사량에 가까운 강심배당체, 즉 고농도 디곡신 계열 약물을 섭취했습니다. 이 약물은 심장을 극도로 수축시켜 심각한 뇌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뇌 저산소증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대뇌 피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결정타를 날렸다. 평생 마비 상태로 지내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감금 증후군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금 증후군이요? 의식은 또렷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통증까지 다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눈동자를 제외한 전신의 근육을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이라는 관 속에 산채로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관 속에 산채로 묻힌다.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졌다. 너무나 완벽했다. 그냥 죽여버리는 것보다 만 배는 더 완벽한 결말이었다. 박민혁, 들리니? 너의 남은 생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육신 안에 갇혀서 보내게 될 거야. 내가 회사를 접수하고 내 돈을 쓰고 너희 불륜 커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당해야 한다고. 선생님, 나는 입을 틀어막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말도 안 돼. 그런 약이라니, 그런 증상이라니. 나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강 형사를 바라보았다. 혼잣말인 듯, 하지만 모두가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3년 전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증상이 똑같았어요. 그때도 심장마비였고 온몸을 비틀며 경련하셨는데, 선생님, 설마. 그 말은 핵폭탄처럼 현장에 있던 모두를 강타했다. 강 형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는 수첩을 탁 덮고 고개를 돌려 노세희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강 형사님.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 형사의 바짓단을 붙잡으며 찢어질 듯 오열했다. 제발요. 제발 조사해주세요. 민혁 씨가 독살당한 거라면 우리 아빠도 타살일 수 있잖아요. 저 여자 손에 그 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세희가 비명을 지르며 내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다. 거짓말이야. 저 미친년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하지만 그녀가 내게 닿기도 전에 젊은 형사 2명이 그녀를 바닥에 제압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녀의 고귀한 손목을 올감했다. 노세혜 씨. 강 형사가 쭈그리고 앉아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한정국 회장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냐. 내가 안 그랬어. 박민혁이야. 다 그놈이 한 짓이라고. 약도 그놈이 구해왔고 계획도 그놈이 짰어. 노세희는 산발이 된 머리를 흔들며 악귀처럼 발악했다. 한씨 집안 재산 먹으려고 그놈이 날 꼬신 거야. 난 억울해. 개싸움. 정말 볼만하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 젖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내 입가에는 잔인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3일 후 중환자실. 박민혁이 깨어났다. 아니, 눈을 떴다. 그는 하얀 침대에 누워 온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쉬옥 후 소리를 내며 그의 망가진 생명을 연명시키고 있었다. 나는 간호사를 물리고 홀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공포로 가득 찬 그의 눈동자까지 비추지는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미친 듯이 굴러다니다가 나를 발견하자 격렬하게 수축했다. 마치 악마를 본 듯했다. 여보.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우아하게 앉았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아빠가 생전에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화장도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나는 손을 뻗어 굳어버린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피부는 차가웠고 온기라곤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감금 증후군이래. 나는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듯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 다 들리고 나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그의 눈동자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렇다는 뜻이었다. 다행이다. 나는 그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그래야 내가 기쁜 소식을 당신이랑 나눌 수 있지?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친자 확인서였다. 경찰이 노세희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거야? 나는 결과란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것 봐, 미국 유학 중이라던 노세희의 먼 조카 김지훈이 당신이랑 DNA가 99.9% 일치하네. 박민혁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흰자에 핏발이 섰다. 목구멍에서 찢어진 풀무질 소리 같은 허억, 허억 하는 괴성이 새어나왔다. 알고 보니 5년 전부터 붙어먹었더라. 나는 혀를 찼다. 그때 난 바보처럼 당신이랑 연애질이나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내 예비 새엄마랑 애까지 만들었어. 민혁아, 너 정말 큰 그림 그렸구나. 우리 아빠 자연사시키고 한시 집안 재산 꿀꺽하려고 그런 약까지 쓰고 말이야. 나는 서류를 집어넣고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 속 노세희는 죄수복을 입고 취조실에 앉아 콧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다 박민혁이 시킨 거예요. 그 약도 그놈이 이 원장한테 산 거고. 회장님 약 바뀌치기 한 것도 그놈이 직접 했어요. 회장님만 죽으면 은성이가 유일한 상속녀니까 은성이만 조종하면 한시 그룹 다 우리 거라고. 그리고 지훈이 걔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 미래를 위해서라고. 영상을 끄고 박민혁의 절망과 원독이 서린 눈을 바라보았다. 봐, 당신 애인이 당신을 아주 싹 팔아넘겼어. 나는 웃으며 그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경찰이 노세희 진술 토대로 과거 진료 기록 다 뒤졌고 돈 받고 당신 도운 이 원장도 다 불었어. 아, 참, 이 원장이 감형받으려고 당신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사망진단서 조작 지시한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불어주셨더라. 박민혁의 눈꼬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후회의 눈물일까? 아니, 공포다.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 울지 마, 자기야. 나는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훔쳐주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야. 당신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로서 내가 당신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줄게. 최고급 병실에 최고급 약 써서 무병장수하게 해줄게. 그래서 당신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게 할 거야. 내가 당신이 그토록 안고 싶어 했던 회장실 의자에 앉아 결제하는 모습을. 당신과 그 천박한 년이 낳은 아들이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꼴을. 그리고 당신이 그 침대 위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끓어 똥오줌 범벅이 된 고깃덩어리가 될 때까지.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뼛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전율이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때 세상 무서울 것 없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이거 다 당신이 가르쳐 준 거야, 민혁아.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게 바로 현실이지. 병실을 나설 때 등 뒤에서 심박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렸다. 심박수가 180을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1년 후. 서울남부교도소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늦가을의 바람이 마른 낙엽을 몰고 바닥을 굴렀다. 푸른 수의를 입은 노세희는 머리를 짧게 깎았고 얼굴에는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했다. 고작 1년 사이 2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현장 검증을 위해 임시로 호송되어 나온 길이었다.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녀가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 정문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다. 나는 그 인파의 맨 앞에 서 있었다. 몸에 딱 맞는 하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두부 한 모를 들고서 출소하는 사람에게 두부를 먹이는 건 한국의 관습이다. 하얀 두부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 나를 발견한 노세이가 멈칫했다. 탁한 눈동자에 공포가 스치더니 교도관 뒤로 숨으려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가 그녀의 코앞에 멈춰섰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나는 두부 접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한 입 드세요. 평생 못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이 두부는 드셔야죠. 노세이는 입술을 떨며 눈 시리게 하얀 두부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발작하듯 손을 휘둘러 접시를 쳐냈다. 쨍그랑. 접시가 산산조각이 나고 뽀얀 두부가 흙바닥에 뭉개져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이 마귀 같은 년. 하는성. 너 천벌 받을 거야. 그녀는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꽥꽥 소리를 질렀다. 너 다 알고 있었잖아. 일부러 내가 그 약 먹게 놔둔 거지? 일부러 민혁이 꼬연에게 판짠 거지. 다 내가 꾸민 짓이야.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셔터를 눌러댔다. 나는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흙 묻은 두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우아하게 무릎을 굽혀 아직 흙이 묻지 않은 두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귀. 나는 픽 웃으며 두부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담백하고 비릿한 콩 냄새가 입안에 퍼졌다. 그것은 결백의 맛이었고 복수의 맛이었다. 이모, 잊었어요. 나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귓가에 대고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피임약을 독약으로 바꾼 건 당신이잖아. 그 독약을 민혁이 입에 쳐넣은 것도 당신이고. 난 그저 당신들이 날 위해 준비한 지옥을 리모델링해서 돌려줬을 뿐이야. 그녀의 동공 속에 비친 활짝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한때 유약하고 순진해서 울기만 하던 하는성은 그 비 오던 밤에 죽었다. 지금의 나는 한시 그룹의 새로운 회장이다. 이 잔혹한 현실 속 유일한 설계자이자 저격수다. 데려가세요. 나는 허리를 펴고 교도관에게 손짓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치우라는 듯 무심한 말투였다. 노세희가 질질 끌려갔다. 그녀의 저주 섞인 고함이 바람결에 멀어지다 이내 사라졌다. 나는 뒤를 돌아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 세례를 마주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뚫고 나와 내 전신을 비췄다. 서울의 하늘이 드디어 맑게 개었다.